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김경민입니다. 저는 오늘 뇌전증이 있을 때 무슨 검사를 하나요? 라는 것을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뇌전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의식소실이나 혹은 발작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를 저희가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요. 환자분들께서 이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 진단을 할 수 있는 힌트들을 얻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식소실의 순간에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를 물어볼 때가 있고요. 다른 때는 이제 의식소실의 순간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여쭤볼 때도 있고, 함께 있었던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 그리고 의식소실 후에 깨어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혹은 이전에 이런 일은 없었는지, 그래서 자세하게 환자분들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목격자분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환자분은 그 당시에 의식을 잃었을 수도 있고 너무 당황스러운 순간이어서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옆에 있었던 목격자 혹은 이후에 발견하신 목격자분들께서는 잘 기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목격자분들의 진술에도 상당 부분 의존을 많이 하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목격자분들한테 직접 그때 어떤 부분을 떨고 있었는지, 눈이 돌아가는 건 없는지,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그리고 얼굴 색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검사를 하기 전에 무엇보다 환자랑 목격자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신경학적 진찰을 합니다. 발작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환자분들 중에서 실제로 신경학적으로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지기능 장애가 있다든지 혹은 운동에 장애가 있다든지, 뿐만 아니라 시야장애, 또 뇌신경 마비에 대한 증상들, 그런 것들이 발작의 이후 혹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들이 어떤 식으로 갖고 계신지를 진찰을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경학적 진찰을 함께 동반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제 환자분의 병력 청취나 혹은 이제 목격자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요새는 이제 CCTV 자료들을 갖고 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발작의 순간이나 의식소실의 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또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그런 CCTV 자료와 같은 객관적인 기록들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여러 번의 발작이 있었거나 한 번의 발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목격자분들이 그 순간에 동영상으로 남겨놓는 경우는 저희가 함께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발작이나 의식소실의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충분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이 되고 다른 질환의 진단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닌 뇌전증의 진단에 특이적으로 잘 사용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뇌파 검사인데요. 뇌파 검사는 두피에 19개 채널, 21개, 많게는 64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전극들을 붙입니다. 그 전극에서 나오는 정기적인 신호를 바탕으로 뇌의 어떤 부분이 뇌전증 모양파가 나온다든지 혹은 뇌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라는 형태의 어떤 서파들이 나온다든지 라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뇌전증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뇌파에서 이제 뇌전증 모양파가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는 좀 뾰족하게 나오는 파형들이 있거든요. 그런 파형들이 이제 뇌전증 모양파가 될 수 있는데, 뾰족하게 나오는 뇌전증 모양파가 예를 들면은 앞쪽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두엽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뒤쪽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후두엽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들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국소뇌전증이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에서 뇌전증 모양파가 나오지만, 전신성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뇌에 이제 전신성 뇌전증 모양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발성 전신성 뇌전증이라든지 그런 특정한 뇌전증 증후군으로도 진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뇌전증의 분류에도 뇌파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뇌전증의 분류에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뇌파상에서 국소뇌전증의 위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사용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뇌파상 뇌전증 모양파가 있고 그게 어떤 특정한 모양의 형태를 띠는 것만으로도 한 번의 발작이 있다고 하더라도 뇌전증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진단 도구로서의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시행하는 검사는 영상 검사입니다. 뇌파 검사를 통해서 뇌전증 모양파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을 때 뇌의 구조적인 이상들, 예를 들면 뇌출혈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혹은 뇌의 기형들 혹은 혈관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문제들로 인해서 뇌전증 모양파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뇌전증이 생기는 어떤 원인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들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뇌 영상 검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MRI들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CT를 통해서 뇌의 구조적인 이상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뇌 영상 검사의 어떤 MRI들은 뇌전증에 맞는 MRI의 시퀀스들을 잘 선택을 해서 자세하게 보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자세하게 본 MRI를 통해서 뇌의 어떤 부분의 문제 때문에 뇌전증이 생겼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새는 이제 MRI를 정량적으로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구조적인 이상 여부들 그리고 어떤 형태들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고, 나중에 이제 난치성 뇌전증 환자분들의 수술에도 도움을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영상 검사에는 CT나 MRI와 같은 일반적인 이제 뇌질환에서 사용하는 검사뿐만이 아니라 펫이나 스펙트와 같은 이제 뇌전증 환자분들한테서 사용할 수 있는 영상 검사들도 있는데, 펫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 대사를 확인을 해서 대사들이 떨어져 있는 경우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스펙트라 같은 경우에는 발작을 시작할 때 혈류량이 많이 증가하는 부위를 확인해서 이제 발작 시작하는 부위를 국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영상 검사들을 통해서 뇌전증을 진단하고 시작되는 위치가 어딘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시면 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험실 검사, 쉽게 말해서 피검사. 피검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발작을 했을 때는 젖산 수치라든지 암모니아 수치라든지 근육 수치 같은 것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작을 했거나 의식소실이 있고 나서 응급실로 가는 경우에는 실험실 검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실험실 검사에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 힌트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 실험실 검사가 발작을 일으키는 어떤 유발 요인들, 예를 들면 저혈당, 고혈당 혹은 전해질의 불균형 혹은 신장 기능이나 간 기능의 이상 소견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교정해서 발작의 재발을 막을 수가 있고, 발작의 어떤 기저질환으로 있는 심각한 질환들을 조기에 이제 발견해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검사를 통해서 발작의 원인이나 혹은 어떤 기저질환들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뇌척수액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뇌 감염성 질환이나 종양 같은 것들을 척수액의 세포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진단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의식소실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 심장탓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 심초음파를 하는 경우가 있고, 기립검사라고 해서 누웠다가 일어났다 하면서 혈압의 변동이라든지 맥박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입원해서 검사를 하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의식소실의 순간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비디오와 뇌파를 함께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다가 무언가 이런 잠꼬대 혹은 격한 움직임들이 하룻밤에도 몇 번씩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너무 짧아서 보기에도 확실치 않고 옆 사람이나 목격자나 혹은 본인 진술로는 확인하기가 어려울 때, 혹은 너무 짧은 시간이고 느낌만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뇌파 검사랑 함께 순간을 기록을 할 수 있으면은 이게 발작인지 혹은 발작이 아닌 어떤 다른 실신 증상 혹은 심적인 원인에서 생기는 것들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비디오 뇌파 모니터링이라는 거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뇌전증이 진단하는 데 있어서 수술적 부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혹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발작이 과연 어떤 부분들은 발작이고 어떤 부분들은 다른 이유인지를 감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비디오 뇌파 검사는 이제 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뇌파 검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비디오 촬영을 하거나 환자분들의 증상에 대해서 기록하는 역할을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난치성 뇌전증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2가지 이상의 약물을 이제 충분한 기간 사용을 했는데도 약의 효과가 없다거나 발작이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는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뇌전증
급성적인 발작이 시작하는 부위를 찾아서 그 부위를 수술적으로 제거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이제 발작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이제 수술적 치료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 비디오 뇌파 모니터링이라든지 뇌 영상 검사라는 것들을 해서 어느 부위가 문제일 것 같다 확인을 한 다음에 부위를 국소화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국소화의 방법에는 전극을 넣는 경우가 있고, 요새는 이제 바깥쪽에서 찔러 넣는 스테레오 EEG라는 것들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느 부분에서 발작이 시작되는지를 국소화를 시킬 수가 있고, 영역들을 이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제거를 하는 걸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뇌전증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셨을 때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것들을 알고 계시면은 추후에 어떤 검사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이제 받아들이시기도 편하고 왜 하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좀 덜 당황스럽고 검사를 잘 받고 잘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